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다. 청아그룹의 총수 권지혁의 저택 다이닝룸은 그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공허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추는 긴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공수해온 요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온기를 잃은 채였다. 오늘은 그와 한서연의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서연은 홀로 그 식어버린 기념일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테이블 끝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창백한 피부와 대조되는 검은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미동도 없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값비싼 인형처럼 보였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은 하얀 냅킨을 거의 찢어질 듯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저항이자 감출 수 없는 긴장이었다.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갈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렸다가 이내 폈다. 권지혁이었다. 그의 구둣발 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이닝룸을 향해 다가왔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일정하고 냉혹하게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냉철한 기업 총수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테이블을 한번 훑어보지도 않고 마치 방금 그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는 서연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음식 위로 테이블 중앙을 향해 무심하게 던졌다. 늦었군. 아직 안 자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음식만큼이나 차가웠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무의미한 절차에 불과했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넥타이를 조금 풀며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증오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3년 내내 그녀가 봐왔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결혼기념일이니까요. 그녀는 애써 그 말을 뱉었다. 이 끔찍한 연극의 대본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말에 지혁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보였다. 결혼기념일이라. 그가 조소했다. 그 단어가 당신 입에서 나오는 게 역겹군. 아직도 네가 내 아내라도 되는 줄 아나. 이 저택의 안주인 행세가 즐거웠나, 한서연. 그는 테이블을 천천히 돌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위로 드리워졌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차가운 향수 냄새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그녀의 바로 옆에 멈춰 섰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던져졌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그녀의 앞에 떨어뜨렸다. 읽어봐. 내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였다. 표지에는 용인부지 최종 인수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의 친정 몰락한 한 회장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유일한 땅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지혁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확히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골라 찌른 것이다. 이게 무슨...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다. 그녀는 차마 서류를 집어들지 못하고 떨리는 눈으로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말 그대로야. 네 아버지의 마지막 발악도 이제 끝났어. 내일부로 그 땅은 청아그룹 소유가 된다. 지혁은 서연의 반응을 즐기듯 관찰했다. 물론 네가 이혼 서류 대신 저기에 서명한다면 말이지. 그는 잔인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걱정 마. 이혼은 안 해줘. 넌 평생 권지혁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내가 네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지켜봐야 하니까. 그게
네가 짊어져야 할 피의 대가다. 피의 대가. 그가 3년 전 신혼 첫날 밤에 그녀에게 했던 말이었다. 5년 전 그의 첫사랑이었던 오채원이 죽었다. 그리고 지혁은 그 사고의 배후에 서연의 아버지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한 회장을 몰락시켰고 마지막 굴욕으로 그의 딸인 서연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증오로 빚어진 감옥이었다. 제발. 그것만은. 서연이 처음으로 애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그곳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혁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증오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내 어머니. 그가 차갑게 되물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채원이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전부였어. 내 세상이었다고. 그런데 넌 감히 네 어머니 따위를 입에 올려.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도 역겨워. 네가 흘릴 눈물 따윈 없어. 넌 그저 네 아비의 죄를 대신 갚는 재물일 뿐이야. 그는 그녀의 턱을 놓아버렸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익숙한 통증이 밀려왔다.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리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며 통증이 지나가기를 필사적으로 견뎠다. 지혁은 그녀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챘더라도 그저 연극이라고 치부했을 것이다. 내일 아침까지 서명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지혁은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따위 역겨운 기념일 노름은 2번 다시 하지 마. 네가 차린 음식은 쓰레기통에나 어울리니까. 그는 식어버린 요리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다이닝룸을 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한번 저택을 침묵 속에 가두었다. 지혁이 사라지자마자 서연은 참았던 숨을 거칠게 토해냈다. 그녀는 의자에서 거의 쓰러지듯 일어나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붙잡았다. 심장의 통증은 더욱 격렬해졌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알약 2개를 입에 털어 넣었다. 물도 없이 그것을 삼키는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독한 통증의 파도가 서서히 물러가고 그녀는 간신히 호흡을 되찾았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흩어진 인수계약서에 머물렀다. 용인부지, 어머니의 무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존엄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권지혁은 그녀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식어버린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이것들은 그녀가 아침부터 하녀들을 물리고 직접 준비한 것들이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골라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가 제대로 봐준 적이 없었지만 서연은 매년 어리석은 희망을 품고 이날을 준비했다. 어쩌면 오늘만큼은 그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봐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였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처럼 잔인했다. 권지혁의 증오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날카롭고 깊어졌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터였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펜을 집었다. 그리고 계약서의 마지막 장 서명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체념에 가까운 피로감이었다. 5년 전 그날 그녀가 알았던 모든 진실을 묻어버리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 그녀는 권지혁을 증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겼다. 진실을 모른 채 복수라는 이름의 독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그가,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서연.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지혁에게 넘기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펜을 놓고 조용히 일어섰다. 식어버린 만찬과 그녀의 부서진 희망이 다이닝룸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어떤 미련도 갖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저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증오를 받아내는 제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었다. 그녀의 시간은 이미 5년 전에 멈춰버렸으니까 그녀는 서류를 들고 2층 그의 서재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아직 자지 않고 있었다. 서연은 문을 노크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도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지혁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선 것을 알았지만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여기... 서연은 서류를 그의 책상 한쪽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지혁은 여전히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지혁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방금 전보다 더욱 차가웠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볼일 끝났으면 나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삼켰다. 지금 무슨 말을 한들 그에게는 변명이나 거짓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서재를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지혁은 그녀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더 주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지역의 서재와는 복도 반대편 끝에 위치한 저택에서 가장 작고 차가운 방이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샤워 가운을 걸쳤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어둡고 차가운 빛의 무덤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가슴을 움켜쥐었다. 통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약효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의사는 더 이상 미루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서연은 수술을 원하지 않았다. 이대로 천천히 쓰러져가는 것이 어쩌면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권지혁을 사랑했다. 5년 전 그 끔찍한 사고가 있기 전부터, 그리고 그 사고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그의 증오를 받아내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믿었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차가운 이불의 감촉이 지친 몸을 감쌌다. 채원 씨,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어둠 속으로 의식을 흘려보냈다. 오늘 밤도 그녀는 지독한 증오와 절망적인 사랑이 뒤엉킨 이 얼음 감옥에서 홀로 잠들어야 했다. 같은 시각 서재에 홀로 남은 지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서연의 서명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비웃었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이렇게 쉽게 빼앗았다는 승리감에 취해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그는 그녀의 그 체념한 듯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가증스러운 것. 그는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다. 그는 애써 그 불쾌한 감정을 지워버리려 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오채원의 사진이었다. 보고 있어, 채원아. 이제 거의 다 왔어.
널 그렇게 만든 놈들 내가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갈 테니까. 한소연도 예외는 아니야. 그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증오를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연이 놓고 간 서류를 향해 있었다. 그 밤 거대한 저택 안에서 두 남녀는 각기 다른 이유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증오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의 세 번째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권지혁은 서재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부터 서서히 잿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밤새도록 그를 붙잡고 있던 오채원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5년 전 그 끔찍한 사고가 있기, 며칠 전 그가 기획했던 자선 파티에서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빛이었고 그의 구원이었으며 그가 지키려 했던 유일한 순수함이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은 언제나처럼 불시해 그리고 격렬하게 그의 정신을 잠식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다. 긴급 이사회가 끝나고 막 사무실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걸려온 전화. 그리고 이어지는 기계적인 목소리.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이중 추돌 사고. 그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흰색 스포츠카의 번호. 그는 자신이 어떻게 병원까지 운전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기억은 응급실 복도를 가득 메운 소독약 냄새와 수술실 램프의 붉은 빛, 그리고 절망적으로 고개를 가로젓던 의사의 지친 얼굴에서 시작되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과다 출혈과 장기 파열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편안하게 보내주시는 게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청아그룹의 후계자로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그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장례식 내내 그는 유령처럼 복도를 배회했다. 슬픔은 곧이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분노로 변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아침 그에게 중요한 제보를 하러 간다고 했다. 청아그룹과 경쟁하던 한주건설의 비자금 관련 자료였다. 그때 백진태가 다가왔다. 당시 그의 가장 유능한 비서실장이자 지금의 청아그룹 부회장이었다. 백진태는 비통한 표정으로 그에게 작은 USB와 서류 몇 장을 건넸다. 회장님,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오채원 씨의 사고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백진태가 내민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한주건설의 한 회장이 채원이의 차에 손을 대기 위해 고용한 정비공과의 거래 내역처럼 보이는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채원이가 만나기로 했던 제보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녀의 예상 이동 경로가 정확히 적혀 있었다. 그 정비공은 사고 직후 해외로 도주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 회장이 감히. 지역의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다. 한주건설은 당시 청아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던 반도체 신도시 개발 사업의 유일한 경쟁자였다. 채원이가 입수하려던 자료는 그들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였을 터였다. 한 회장이 그것을 막기 위해 고작 계약 하나를 따내기 위해 그의 채원이를 죽인 것이다. 그 순간 권지혁의 이성은 끊어졌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죽어버렸다. 슬픔에 잠긴 연약한 남자는 사라지고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만이 남았다. 그는 백진태에게 명령했다. 한주건설을, 아니 한 회장의 모든 것을 부숴버려. 뼈도 남기지 말고. 백진태는 주저하는 듯했으나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모든 자본과 인맥 그리고 지략을 동원해 한주건설을 사방에서 압박했다. 자금줄을 막고 주가를 폭락시켰으며 핵심 인력들을 빼내고 사소한 법적 꼬투리까지 잡아 언론에 터뜨렸다. 그는 한 회장이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한 회장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거대한 청가그룹의 조직적인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2년 만에 한주건설은 부도 직전에 몰렸고 한 회장 자신은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권지혁의 시나리오대로였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한 회장을 찾아갔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죽어가던 노인은 지혁을 보고 공포와 원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몸을 떨었다. 지혁은 그의 침대맡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제안을 했다. 당신을 감옥에서 죽게 하지는 않겠어. 당신의 남은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도 않지. 한 회장의 눈에 잠시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하지만 지혁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대신 당신 딸을 내게 줘. 한서연을 내 아내로. 한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부정했다. 안 돼. 서연이만은. 그는 딸을 이 악마의 손에 넘길 수 없었다. 지혁은 비웃었다. 선택권은 없어 한 회장. 당신 딸이 내 성으로 들어와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게 될 거야. 그녀는 내 감옥에서 내가 주는 모욕을 견디며 당신의 제국이 어떻게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지 지켜보게 될 거다. 그게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자비야. 그는 병실을 나왔다. 며칠 뒤 한서연이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3년 전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 그대로였다. 앳되고 가녀린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들의 결혼식은 장례식처럼 치러졌다. 양가 합쳐 하객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제물로 바쳐지는 순교자처럼. 지혁은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보란 듯이 경멸과 증오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 결혼이 자신의 복수극에서 가장 화려한 마지막 막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신혼 첫날 밤 그는 그녀에게 이 결혼의 본질을 분명히 밝혔다. 착각하지 마. 넌 내 아내가 아니야. 넌 내 복수의 전리품이고 내 아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재물이다. 넌 이 저택에서 한 발자국도 네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 그리고 평생 내 증오를 견뎌야 할 거야. 이게 네가 치러야 할 피의 대가다. 그날 이후 3년. 그는 자신의 맹세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고 매 순간 그녀를 경멸했으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녀가 감히 자신을 동정하거나 이해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일 때면 그는 더욱 잔인하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똑똑히 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젯밤 그는 그녀에게서 마지막 남은 것,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땅까지 빼앗았다. 그는 그녀가 절망하고 무너지기를 바랐다. 그가 5년 전 채원이가 죽었을 때 느꼈던 그 고통을 그녀도 똑같이 느끼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 알 수 없는 슬픈 눈으로 권지혁은 사진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사진이 구겨졌다. 그녀의 그 눈빛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완벽한 복수극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긴 기분이었다.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저건 연기야. 한 회장의 딸이야.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동정 따위 내 복수를 무디게 만들 수 없어.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넣고 잠가버렸다. 마치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가두려는 듯이.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을 연결했다. 백 부회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그리고 어제 지시한 한서연 주변 인물들 다시 샅샅이 뒤져. 아주 작은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한서연의 그 알 수 없는 태도가 무엇이든 그것조차 자신의 복수를 위한 또 다른 도구로 만들 작정이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권지혁의 서재에는 여전히 5년 전 그날의 어둡고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증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한서연은 익숙한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꼈다. 권지혁의 저택에서 그녀는 유령 같은 존재였지만 이 거대한 감옥을 벗어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긴장이었다. 물론 지혁은 그녀가 어디에 있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녀의 물리적 감금이 아니라 권지혁의 아내라는 족수에 묶인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그녀의 영혼이었다. 그녀는 운전기색에 시내의 한 백화점 앞에서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감시에 눈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백화점 건물을 통과해 반대편 출구로 나와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탔다. 2중 3중의 동선 낭비는 그녀가 유일하게 부릴 수 있는 사치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다. 택시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사립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VVIP, 병동의 복도는 값비싼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조차 삼켜버렸다. 그녀의 주치의인 이 박사는 진료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한숨과 함께 모니터에 떠있는 그녀의 차트를 가리켰다. 한서연 씨,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습니다. 이 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그녀 집안의 주치의를 오래 맡아왔고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과의 인연으로 이 비밀스러운 진료를 맡아주고 있었다. 심근병증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검사 결과입니다. 심박 출량이 정상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모니터에 떠있는 자신의 심장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았다. 힘겹게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듯 생경하게 느껴졌다. 이건 약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당장 입원해서 집중치료를 받거나 이식수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언제 급성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요, 박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얇았지만 거절의 의사는 분명했다. 수술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이 병이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라고 생각했다. 5년 전 오채원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묵인한 대가, 그리고 권지혁을 속이고 있는 대가. 이 고통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이 박사는 안타까움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가여운 여인이 왜 이토록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의사로서의 본분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서연 씨, 이건 의지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방치하는 건 약만 조금 더 강하게 처방해 주세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견딜 수 있어요. 적어도 아직은. 그녀는 가슴을 누르고 있는 익숙한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도 확고해서 이 박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처방전을 작성했다. 진료실을 나오는 서연의 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조금 더 무거워져 있었다. 같은 시각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청아그룹 본사 40층의 회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지혁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방금 끝난 긴급 임원회의에 살벌한 여운을 곱씹고 있었다. 청가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추진 중이던 시스템 반도체 핵심 기술의 설계도가 경쟁사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5년 전 한주건설을 무너뜨리고 독점했던 바로 그 신도시 개발 사업과 연관된 것이었다. 최근 떠오르는 신생테크 기업 넥서스가
천가와 거의 동일한 사양의 기술을 들고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선 것이다. 누군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핵심 정보를 빼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역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누가 감히. 그는 턱을 구엔 채 창밖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변수를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때 노크소리와 함께 백진태 부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지역의 가장 신뢰받는 오른팔이자 5년 전 그 끔찍한 비극을 함께 겪으며 복수를 도왔던 유일한 동지였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충성심과 유능함이 어려 있었지만 오늘은 거기에 더해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회장님, 방금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백진태는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지혁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극도로 불쾌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자처럼 어두웠다. 이번 기술 유출건, 내부 정보팀에서 유출 경로를 역추적해 봤습니다. 지혁은 말없이 태블릿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의 전송 기록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발신된 IP 주소는 이건 지역의 미간이 좁혀졌다. 내 저택 IP잖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그가 직접 설계한 것으로 외부에서는 절대 뚫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내부 소행이라는 뜻이었다. 백진태는 침을 삼키며 다음 화면을 넘겼다. 회장님, 이걸 보여드려야 할지 정말 망설였습니다만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한서연이었다. 그녀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며칠 전 한적한 카페에서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백진태는 그가 누구인지 즉각 설명했다. 이 남자는 넥서스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브로커 김 실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놀랍게도 서연이 오늘 아침 병원에 들어서는 모습이었다. 사모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이 병원을 방문하고 계셨습니다. 공식적인 진료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만 지역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한서연, 감히 내 집에서 내 정보를 빼돌려 이게 무슨 의미지? 백 부회장 지역이 물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백진태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다. 백진태는 기다렸다는 듯 그러나 지극히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추측건데 사모님께서 아직 한주건설의 잔당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복수를 위해 넥서스 측에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백진태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물론 제 추측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나 그날 그 권지혁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가 분노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어젯밤 그녀가 순순히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 체념한 듯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니. 마지막 남은 땅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 아니, 차츰부터 그녀는 복수심을 숨기고 자신의 감옥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녀의 그 고요한 눈빛,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과 기만이었다. 그녀는 5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 하고 있었다. 감히 이 권지혁을 기만해 그의 핏줄이 곤두섰다. 배신감은 그의 증오를 더욱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너무 얕봤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녀의 병, 그것조차 그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거나 혹은 배신의 대가로 얻어낸 하찮은 치료일 뿐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저택으로 달려가 그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진실을 캐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권지혁이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백 부회장. 지역은 순식간에 냉정을 되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살해마저 느껴졌다. 일단 넥서스에 흘러들어간 기술 회수할 방법 찾아. 그리고 그 브로커라는 놈 당장 잡아들여. 조용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서연은 내가 직접 처리하지. 백진태는 지혁의 눈에서 스치는 섬뜩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속으로 삼켰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5년 전 오채원을 제거하고 그 죄를 한 회장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한서연을 이용해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있었다. 넥서스의 기술을 유출한 것은 물론 백진태 자신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백진태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지역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제국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그 심장부에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 용서 못해, 절대. 그는 낮게 읊조렸다. 어젯밤 그녀에게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혼란과 일말의 동정심은 이제 끓어오르는 사리로 변해 있었다. 그는 오늘 밤 그녀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날 밤 서울은 거대한 분노에 휩싸인 듯 됐다. 장마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한 비바람이 도시를 강타했다. 권지혁의 저택은 언덕 위에 고립된 성처럼 버티고 섰지만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울부짖는 바람소리는 그 견고함을 비웃는 듯 했다. 천둥이 지축을 울릴 때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떨렸다. 한서연은 자신의 방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그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강해진 약은 고통을 잠재우는 대신 그녀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날뛰었고 그녀는 이 폭풍우가 마치 자신의 심장 속에서 몰아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오늘 밤 권지혁이 평소보다 더 늦기를 막연히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다. 자정이 차에 되기도 전에 현관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소리가 폭풍우 소리를 뚫고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어깨를 움츠렸다. 평소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발걸음은 2층으로 향하는 중앙 계단을 무겁고 불규칙하게 올렸다. 술에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였다. 그리고 그 걸음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방문을 향하고 있었다. 쾅 채지 방문이 세차게 열리고 권지혁이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완벽하게 빗어 넘겼던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비에 젖은 최고급 슈트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차가운 비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의 눈은 붉은 핏발이 선 채 오직 한서연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권, 지혁씨. 서연이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는 이 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3년 전 그날 이후로 이 방은 그녀만의 감옥이자 유일한 도피처였다. 그러나 오늘 밤 그는 그 경계를 무참히 파괴했다. 술 많이 드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술, 그가 짐승처럼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악력에 서연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래 마셨다. 내년의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어디서? 네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고도 내가 제정신으로 네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나. 그의 분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의 변명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아직도 시치미를 뗄 생각인가? 지혁은 고함을 질렀다. 그는 다른 한 손으로
품 안에서 구겨진 사진 뭉치를 꺼내 그녀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사진들이 비에 젖은 채 바닥과 그녀의 어깨 위로 흩어졌다.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그것들을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 그녀가 카페에 앉아있던 모습,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낯선 남자의 모습. 백진태가 보여주었던 바로 그 사진들이었다. 이게 왜? 그녀는 숨이 막혔다. 왜 이래도 모른 척할 건가? 지혁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감히 내 집에서 내 기술을 빼돌려, 그것도 모자라 내년에 병원비를 벌기 위해 내 아비가 하던 짓을 똑같이 물려받았군. 그 더러운 피가 어디 가겠어. 그는 서연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충격으로 숨이 턱 막혔다. 가슴의 통증이 다시금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나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어요. 오해. 지혁이 비웃었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뜨거운 술기운과 얼음장 같은 사리가 동시에 느껴졌다. 이 증거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넥서스로 넘어간 데이터 네가 저놈을 만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해. 이래도 오해라고. 그는 그녀의 턱을 세게 움켜쥐었다. 내 아비가 내게서 채원이를 빼앗아갔지. 이젠 네가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드는 건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넥서스 데이터 그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맡겨둔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간 것뿐이에요. 그녀의 해명은 절박했지만 술과 분노에 잠식된 지혁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변명 집어치워 지혁이 포효했다. 내 아비 핑계는 지겹지도 않나. 넌 결국 내 아비와 똑같은 배신자야. 아니, 그보다 더 악랄해. 내 옆에 붙어서 내 숨통을 조이고 있었으니까. 그는 그녀를 경멸스럽게 바라보며 놓아주었다. 서연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지혁은 방 한가운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 이혼 그래, 이혼해주지. 하지만 곱게는 안 끝나. 그는 비틀거리며 웃었다. 네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네 아비의 마지막 남은 명예까지 내가 깡그리 짓밟아 줄 테니까. 넌 산업 스파이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네 아비가 갔어야 할 그 자리에 네가 대신 가는 거지. 감옥. 그 단어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결혼을 견뎠다. 진실을 묻었고 자신의 병을 방치했으며 매일 그의 증오를 감내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고 자신은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니. 안 돼. 그녀는 무너진 채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속고 있는 거라고요. 속아. 지혁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서연의 고개가 고통스럽게 뒤로 젖혀졌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날 기만하는군. 누가 날 속여 죽은 내 아비가 아니면 너 따위한테. 그는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절망과 억울함, 그리고 지독한 고통이 한데 뒤엉켜 그녀의 목구멍을 뚫고 터져나왔다. 당신이야말로 속고 있어. 그녀는 바닥을 짚은 채 그를 향해 절규했다. 나는 아니란 말이야. 왜 내 말은 단 한 번도.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비명과 함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몸이 활처럼 꺾였다. 헉,
그녀는 공기를 찾아 입을 벌렸지만 폐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혁은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술에 취한 그조차도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그는 이성을 되찾았다. 백진태가 말했던 병원. 그녀가 연극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다. 연기하고 있네. 그는 차갑게 비웃었다. 이제 와서 아픈 척이야. 이딴 동정심 유발로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에흑. 서연은 그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필사적으로 허공을 휘저었다. 속고 있어. 당신이 제발. 그녀의 눈이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지혁의 모습은 차가운 경멸 그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영희에 더 이상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이 저택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렇게 아프면 차라리 죽어버려. 네 아비 곁으로 가. 그는 얼음장 같은 말을 내뱉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잃었다. 그녀를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의식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몸이 완전히 축 늘어졌다. 흩어진 사진들 위로 그녀는 그렇게 미동도 없이 쓰러졌다. 지혁은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방 안에는 폭풍우 소리와 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서연의 미약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가 기절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깨끗까지 가증스러운 여자. 그는 중얼거리며 방을 나갔다. 그는 이 여자를 당장 자신의 눈앞에서 치워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아는 가장 어둡고 축축한 곳으로, 그녀가 두 번 다시 자신을 기만할 수 없는 곳으로. 폭풍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서재에서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다. 술 기운에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머릿속을 헤집는 그녀의 마지막 절규, 당신은 속고 있어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인 한서연을 당장이라도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했다. 그녀의 연기를 더 이상 받아줄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시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한서연은 그가 떠났던 그 자리에 흩어진 사진들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빗물이 창문을 통해 들이쳐 그녀의 머리카락과 드레스 자락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고요했다. 지혁은 그 모습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이어 역겨움이 치밀었다. 연극은 그만해. 그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다가가서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녀의 몸은 인형처럼 힘없이 딸려왔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피부의 감촉이 그의 취기를 잠시 흔들었지만 그는 애써 그 감각을 무시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무도 널 찾지 못하는 곳으로. 그는 거의 의식이 없는 서연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1층으로 내려갔다. 한밤중의 폭풍우 속에서 저택의 사용인들은 모두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벌어지는 두 주인의 지옥도를 감히 엿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혁은 서연을 자신의 스포츠카 조수석에 거의 던지다시피 밀어 넣었다. 안전벨트를 채워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굉음이 폭풍우 소리에 맞서 울부짖었다. 그의 목적지는 동해안에 위치한 그의 개인 별장이었다.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 지어진 고립된 요새로 그는 그곳을 감옥이라고 불렀다. 그는 한서연을 그곳에 가두고 그녀가 가진 모든 비밀과 배신을 토해내게 만들 작정이었다.
차는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퍼붓는 비 때문에 전방의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 천둥과 번개가 밤하늘을 찢었고 해안 도로의 가로등마저 드문드문 꺼져 있었다. 차는 물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위험하게 흔들렸지만 지역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의 분노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조수석에서 서연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녀의 몸이 차의 흔들림에 따라 이리저리 부딪혔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려는 듯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이내 힘없이 떨어뜨렸다. 지역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시끄러워. 내 신음소리 따위 이젠 지겨워. 그는 더욱 세게 페달을 밟았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블루투스에 연결된 화면에는 김비서의 이름이 떠 있었다. 김비서는 백진태와는 별개로 그가 개인적으로 신임하며 비밀 임무를 맡기던 유능한 직원이었다. 지혁은 이 폭풍우 속에 걸려온 불길한 전화를 받기 위해 짜증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회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김비서의 다급하고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폭풍우 소리와 빗소리에 섞여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공포는 생생했다. 무슨 일이야, 김비서? 용건만 간단히 해. 지혁이 으르렁거렸다. 대요칩니다, 회장님. 함정이에요. 김비서가 거의 울부짖었다. 넥서스로 기술 유출한 거. 백진태 부회장입니다. 그 자가 전부 꾸민 짓입니다. 방금 서버실에서 원본 로그를 복구했습니다. 사모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IP까지 조작했어요. 지역의 머릿속이 차가운 물을 맞은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가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였다. 백진태가 그의 오른팔이 그의 복수를 도왔던 유일한 동지가 헛소리하지 마. 증거는 5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비서의 다음 말은 지역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오채원 씨 사고, 그것도 백진태가 그가 채원 씨의 제보를 막으려고 한 회장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제가 방금 백 부회장과 넥서스 김 실장과의 통화 녹취를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지역의 뇌는 김비서의 말을 차에 다 처리하지도 못했다. 백진태가 채원이를 5년 전 그날부터 시작된 이 모든 지독한 증오가 그의 복수가 그가 한서연에게 가했던 모든 잔인한 행위가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말인가. 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가 찰나의 시간 동안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전방 주시를 놓친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반대편 차선에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왔다. 그 트럭은 처음부터 그곳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의 차를 노리고 있었다. 지혁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다.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그의 시야를 하얗게 불태웠다. 쾅! 금속이 찢어지고 유리가 박살나는 굉음이 천지를 진동했다. 백진태는 김비서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지역이 진실을 알기 전에 두 사람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해 이 폭풍우 속의 암살을 계획한 것이었다. 지역의 스포츠카는 트럭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도로를 이탈했다. 차는 비에 젖은 흙 위를 미끄러지며 도로 옆에 약한 가드레일을 그대로 뚫고 나갔다. 그리고 멈췄다. 차체의 앞부분이 절벽 아래로 처박힌 채 뒷바퀴 두 개만이 간신히 절벽 끝에 걸려 아슬아슬하게 매달렸다. 차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니, 정적이 아니었다. 창문 밖으로 바로 발밑에서 성난 파도가 절벽을 때리는 굉음이 들려왔다. 차는 위태롭게 삐걱거렸다. 지역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바다의 심연이었다. 그는 자신이 절망의 끝, 바로 그 벼랑 끝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끔찍한 금속 마찰음이 권지혁의 의식을 찢었다. 빗소리나 파도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톤에 달하는 강철이 중력에 맞서 버티다 못해 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이었다. 그는 숨을 쉬려 했지만 부서진 대시보드와 뒤틀린 운전대가 그의 흉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갈비뼈에서 지독한 통증이 느껴졌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시야를 붉게 물들였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다. 차는 매달려 있었다. 앞 유리를 통해 본 것은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하얀 거품을 물고 울부짖는 성난 바다뿐이었다. 그들은 절벽 끝에 앞바퀴가 허공에 뜬 채 간신히 걸쳐 있었다.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아주 작은 무게의 이동이라도 이 균형을 깨뜨리고 그들을 심연으로 끌어내릴 터였다. 함정입니다. 회장님 백진태가 5년 전 오채원 씨 사고도 그 자가 김비서의 절박한 외침이 그의 뇌리에서 폭풍우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5년간 그를 지탱해온 증오, 그가 한서연에게 퍼부었던 모든 저주와 잔인한 행위,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뿌리부터 거짓이었다. 그는 속았다. 백진태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다. 그의 복수는 방향을 잃었고 그의 증오는 주인을 잃었다. 그가 5년 동안 지옥을 만들어주려 했던 여자는 어쩌면 이 모든 진실의 가장 큰 피해자일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피해자를 이 죽음의 절벽 끝으로 직접 끌고 온 것이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야오. 바로 그때 옆에서 공기 빠지는 듯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한서연. 그는 피로 물든 눈을 돌려 조수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곳에 그가 던져놓았던 그 모습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눈을 뜨려 하고 있었다. 얇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과 피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 밑바탕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지혁은 그 사실에 안도해야 할지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을 저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부서진 창문 너머의 검은 바다에 닿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바로 그 사소한 움직임이 이 위태로운 균형을 깨뜨렸다. 쾅 차체가 뒤틀리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충격이 다시 한번 그들을 덮쳤다. 절벽 끝에 간신히 걸쳐있던 바위 조각이 마침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져 내린 것이다. 차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차는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심연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었다. 안 돼. 지혁은 짓눌린 다리를 빼내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강철은 그의 의지를 비웃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갇혔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공포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서연이 그 약하고 병들었다고 생각했던 그가 영위를 하고 있다고 비웃었던 그녀가 그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었다. 지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우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모양은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뒷좌석으로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운전대에 갇혀버린 그를 자신을 이 지옥으로 끌고 온 남자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녀의 가녀린 손이
그의 슈트 재킷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당겼다. 일어나, 제발. 그녀의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거칠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지혁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여자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자신을 죽이려던 남자에게 왜 손을 내미는 거지? 이 와중에 이 죽음의 문턱에서 왜 나를 구하려 하는 거지? 그의 혼란은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콰드드득 차체의 뒷부분이 완전히 절벽에서 이탈했다. 이제 차는 수직으로 추락하기 직전이었다. 중력이 그들의 몸을 앞으로 강하게 쏠리게 만들었다. 지혁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채원아, 나도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이 가증스러운 여자와 함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에 대한 오랜 습관적인 원망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예상했던 다음 충격은 오지 않았다. 대신 믿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그러나 필사적인 무언가가 그의 위를 덮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가 안전벨트에서 몸을 빼내 그를 향해 몸을 던진 것이다. 차가 절벽 아래로 완전히 추락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그를 감쌌다. 부서지는 유리 파편과 뜯겨나가는 차체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 그가 경멸하고 짓밟았던 그녀가 자신의 몸으로 그의 방패가 되었다. 왜 지혁의 뇌리가 하얗게 변했다. 그의 의식이 흐려져 갔다. 그는 자신을 덮친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빗물과 눈물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 그가 3년 내내 가증스럽다고 연기한다고 비난했던 그 눈동자. 그 안에는 기만도 증오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그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과 그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증오로 가득 찬 결혼 생활.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깨달았다. 그녀 없인 살 수 없다는 걸. 뇌리를 강타하는 이 잔인한 문구. 아이러니했다. 그는 그녀를 죽이려 했고 그녀는 그를 살리려 했다. 그는 그녀 없이 살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가 자신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감내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그는 그녀 없이는 이 죽음조차 온전히 맞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원망 없이 불렸다. 그의 손이 그녀의 떨리는 등을 감싸 안으려 허공을 맴돌다 힘없이 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금속 덩어리는 두 사람의 미처 풀리지 못한 증오와 뒤늦게 깨달은 사랑을 싣고 울부짖는 검은 바다의 심연 속으로 사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다. 규칙적인 기계음이 권지혁의 의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삐삐삐. 단조롭게 울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 코를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 그는 천천히 납처럼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실의 천장이었다. 뇌가 서서히 작동을 시작하며 마지막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폭풍 후, 절벽, 김비서의 절박한 외침, 그리고 추락, 검은 바다, 그를 덮치던 한서연의 연약하지만 필사적이었던 몸짓. 서연, 그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숨을 들이쉬는 순간 가슴을 꿰뚫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그를 다시 침대 위로 내리꽂았다. 늑골이 부러진 게 분명했다. 머리 또한 둥이로 맞은 것처럼 울렸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곁을 지키고 있던 김비서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한쪽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다. 그 역시 성한 몸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역에게는 자신의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김비서의 깁스를 하지 않은 팔을 부러질 듯 움켜쥐었다. 한서연은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었다. 그녀는 어디서 살아? 있나?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번들거렸다. 김비서는 지역의 기세에 눌려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참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사모님, 현재 중환자실에서 수술 중이십니다. 그 말에 지역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김비서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해안 경비대가 추락한 차체에서 두 분을 발견했을 때 사모님께서 회장님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역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가 그를 외상도 심각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김비서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사모님, 3년 전부터 심각한 심근병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성 심부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심근병증. 3년 전 병원. 백진태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배신의 증거들. 그녀가 브로커를 만나고 병원을 드나들었다는 그 사진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 병원, 그게 지역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네, 회장님. 김비서는 차마 그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백진태가 사모님을 스파이로 몰기 위해 이용했던 그 병원입니다. 사모님은 한 회장님의 주치의였던 이 박사에게 몰래 자신의 병을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했지만 계속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왜 거부했지? 지역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하나의 끔찍한 진실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그는 한서연이 아프다고 죽어가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 연기하지 말라고 침을 뱉은 것이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생명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살인자였다.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김 비서는 지역의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회장님께 미처 다 드리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백진태의 모든 것입니다. 화면이 켜지고 수십 개의 파일과 음성 녹음 기록,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김 비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5년 전 오채원 씨는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백진태의 대규모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회장님께 보고하려던 길이었습니다. 지역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다. 그럼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럼 사고는 백진태가 사주한 것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기 그 트럭 운전사와의 거래 내역과 통화 녹취입니다. 백진태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오채원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한 회장님께 완벽하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김 비서는 다음 파일들을 열었다. 5년 전 지역이 받았던 증거들. 한 회장이 정비공을 매수했다는 암호화된 메시지. 그것들은 모두 백진태가 조작한 것이었다. 그는 지역의 분노와 복수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그것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그는 지역을 5년 동안 완벽한 꼭두각시로 만든 것이다. 이번 기술 유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비서는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넥서스는 백진태가 해외에 세운 유령 회사였고 저택의 IP 로그는 그가 심어둔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된 것이었다. 한서연은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사모님은 한 회장님이 남기신 유품이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나갔던 것입니다. 백진태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사모님을 배신자로 몰아쓰고 회장님의 눈을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김비서는 말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리고 어젯밤 김비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아챈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을 그는 모든 것을 알고도 두 사람을 동시에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권지혁, 한서연, 그리고 진실을 알아챈 자신까지. 태블릿 PC가 지혁의 손에서 미끄러져 침대 시트 위로 떨어졌다. 삐삐삐 심박 측정기 소리가 격렬하게 울렸다. 지혁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아니, 낼 수 없었다. 그의 안에서 지난 5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복수, 증오, 경멸,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가 5년 동안 지키려 했던 것은 죽은 연인의 명예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살인자의 손에 노란한 광대였을 뿐이다. 그가 3년 동안 짓밟았던 여자는 원수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에 그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피해자였다. 그는 한소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의 그 체념한 눈빛, 어머니의 무덤을 빼앗겼을 때의 그 고요한 슬픔, 그리고 어젯밤 당신은 속고 있어 라고 절규하던 그녀의 목소리.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증스러운 영이라고 불렀다. 지혁의 입에서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것이 터져 나왔다. 하하. 그는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도 잊은 채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살인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붙였다. 아니, 죽음의 문턱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그 문 너머로 밀어 넣었다. 그녀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진실을 말하려 할 때마다 그는 그녀의 입을 막고 그녀의 심장을 짓밟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그런 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아이였고 그녀 없인 살 수 없다는 걸.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그는 그녀 없이 살 자격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살아나 자신에게 복수해주기를, 자신을 저주해주기를 바라야 했다.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내가 그녀를 죽였어. 회장님. 김 비서가 놀라 그를 붙잡았다. 지혁은 그 손을 뿌리쳤다. 그는 자신의 팔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다. 피가 하얀 시트 위로 튀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그의 눈에 다시 광기가 서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오가 아닌 처절한 후회와 절박함이었다. 회장님, 늑골이 부러졌습니다. 뇌진탕 증세도. 시끄러워. 지혁이 포효했다. 그는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는 링거 거치대를 지팡이 삼아 겨우 몸을 지탱했다. 서연이한테 가야 해. 내가 직접 봐야겠어.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진 이유를 들어야 했다. 아니, 그저 그녀가 숨쉬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했다. 그가 지난 3년간 그녀에게 저지른 만행을 사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그녀를 보낼 수는 없었다. 제발, 서연아, 제발 죽지 마. 지혁은 중환자실이 어디인지 묻지도 않고 짐승처럼 복도를 향해 절뚝거리며 걸어나갔다. 그의 뒤로 그의 무너진 세계와 그가 저지른 잔인한 시간들이 검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붙었다. 병원 복대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절박한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권지혁은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벽에 이마를 기댔다. 쿵쿵쿵.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유리를 사이에 둔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그의 온몸을 울렸다. 수술 중. 그 붉은 램프가 그의 눈을 지독하게 태웠다. 그는 엉망이 된 환자복 차림으로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유리창 너머 수많은 기계와 튜브에 둘러싸인 차에 생사의 경계를 헤매는 가녀린 형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서연, 그가 3년 내내 증오했던 여자, 그가 어젯밤 죽어버리라고 저주했던 여자. 지금 저 여자는 그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되었던 그 대가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살아도 혹은 죽어도 자신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지옥에 떨어졌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살아남아 자신을 저주하기를, 경멸하기를, 혹은 복수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가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 받기를 바랐다. 그녀가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그의 속죄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 비서가 깁스한 팔로 겨우 그를 부축하려 했다. 일단 병실로. 안정. 지혁이 짐승처럼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는 유리벽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백진태는 지금 어디 있지? 그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불타버린 재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는 그의 기세에 눌려 침을 삼켰다. 아마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언론에는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 회장님과 사모님은 실종 상태로 그렇게. 지역의 입꼬리가 비틀린 미소로 일그러졌다. 실종. 그래, 죽은 줄 알겠군. 그는 천천히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나오는 망령처럼 몸을 돌렸다. 놈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가 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는 김 비서의 부축을 뿌리치고 링거 거치대를 지팡이 삼아 자신의 VVIP 병실로 돌아왔다. 이곳은 더 이상 환자의 방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 청가그룹의 심장부를 되찾기 위한, 그리고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한 전쟁 지휘 본부였다. 김 비서.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고통을 이기기 위해 턱을 굳혔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한 글자도 틀림없이 수행해. 그의 눈은 5년 전 복수를 처음 다짐했던 그날보다 더 차갑고 더 잔인하게 불타고 있었다. 첫째, 백진태가 아직 살아있는 줄 모르는 나의 유령 계좌, 스위스에 있는 그것을 개방한다. 자금은 무제한이다. 김 비서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룹조차 모르는 지역 개인의 비자금이자 최후의 보루였다. 둘째 그룹 내 정보보안팀. 백진태가 장악한 A팀이 아니라 내가 심어둔 고스트팀을 가동시킨다. 고스트팀. 그 존재를 아는 것은 지역과 김비서 단둘뿐이었다. 그들은 청가그룹의 그림자였다. 백진태의 모든 통신 자금 흐름 이동 경로 0.1초 단위로 감시해. 그가 숨 쉬는 것까지 보고해. 셋째, 지역은 숨을 몰아쉬었다. 부러진 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무시했다. 청하그룹의 모든 서버에 대한 내 독점적 긴급 명령권을 발동한다. 코드명은 레퀴엠이다. 지금 이 순간부로 백진태를 포함한 이사진 전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동결시켜. 놈은 이제 청하의 부회장이 아니라 현상 수배범이다. 넷째, 이 박사. 한서연의 주치의를 만나. 그에게서 한서연의 3년간의 모든 진료 기록, 그리고 그녀가 수술을 거부한 이유를 알아내. 내가 직접 듣겠다고 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녀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세계 최고를 데려와. 돈은 상관없어. 반드시 살려내. 김 비서는 지혁의 모습에서 과거 냉철하고 무자비했던 기업 사냥꾼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복수심이 아니라
처절한 후회와 속죄의 의무감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주먹을 쥐고 고개를 숙였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자마자 지혁은 병실에 연결된 비상통신 장비를 켰다. 병실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모니터 화면으로 가득 찼다. 그는 환자복을 입은 채 자신의 제국을 상대로 가장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 한편 청아그룹 40층의 회장실. 백진태는 지혁의 의자에 앉아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아침 풍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미소 지었다. 너무 싱겁게 끝났군, 권지혁.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취해 있었다. 5년 전 오채원을 제거하고 한 회장에게 누명을 씌우고 마침내 권지혁과 한서연까지 사고로 위장해 제거했다. 이제 청아그룹은 그리고 모든 진실은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그는 비상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 자신의 단말기를 켰다. 회장 6에 따른 직무대행 승계, 그것이 첫 번째 안건이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그의 계획을 가로막았다. 뭐야. 백진태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경고. 비인가된 접근입니다. 시스템이 동결됩니다. 그때였다.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스위스 계좌 관리인이었다. 부회장님,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권한 코드가 레퀴엠입니다. 레퀴엠. 그 코드명은 오직 한 사람, 권지혁만이 알고 있는 비상 코드였다. 백진태의 얼굴에서 PS가 사라졌다. 살아있어. 그의 손이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회장실의 거대한 벽면 스크린이 일제히 켜졌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것은 병실 침대에 앉아 자신을 지옥의 악귀처럼 노려보고 있는 권지혁의 모습이었다. 그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백진태의 영혼까지 꿰뚫는 듯 했다. 놀랐나, 진태야. 지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장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광기가 서려 있었다. 네가 승리를 자축하는 술잔을 채우기엔 아직 좀 이른 것 같군. 백진태는 의자에서 거의 굴러 떨어지다시피 했다. 회장님, 어찌된 이건 오해. 지혁이 비웃었다. 5년 전 채원이도 오해였나. 한 회장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그리고 어젯밤 나와 서연이를 죽이려 한 것도 오해였나. 스크린에는 백진태가 트럭 운전사와 접촉하는 CCTV 영상, 그리고 넥서스와의 자금 거래 내역이 동시에 떠올랐다. 완벽한 증거였다. 백진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책상을 엎었다. 이럴 순 없어, 내 놈은 죽었어야 해. 그는 남은 이성을 모두 잃고 책상 서랍에 숨겨둔 권총과 위조 여권을 챙겨 회장실을 뛰쳐나갔다.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 공항의 개인 경납고로 향했다. 어딜 가시나. 지혁은 모니터를 통해 도망치는 백진태를 보며 중얼거렸다. 김비서, 위치는 예상대로 인천공항입니다, 회장님. 고스트팀이 이미 A 활주로에 대기 중입니다. 좋아. 지혁은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을 애써 누르며 일어섰다.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내가 직접 잡으러 간다고. 지혁은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헬기에 올랐다. 그는 배신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 A 활주로는 이미 경찰 특공대와 지역의 고스트팀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었다. 백진태는 자신의 전용기 앞에서 도망칠 곳 없이 갇혀 있었다. 헬기에서 내린 지역은 링거 거치대도 없이 오직 자신의 두 다리로 절뚝이며 걸어갔다.
그의 등장은 백진태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권지혁. 백진태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유령이라도 본 것 같군. 지혁은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멈췄다. 그의 눈은 분노나 증오를 넘어선 차가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넌 5년 전에 이미 끝났어야 했어, 백진태. 넌 나에게서 채원이를 빼앗아갔고 나에게서 5년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내게서 서연이를 빼앗아갈 뻔했지. 그의 목소리가 사르이로 낮게 잠겼다. 내연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지혁이 말했다. 법은 내 놈에게 너무 과분해. 백진태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순간 지혁이 신호를 보냈다. 고스트팀 요원들이 그를 덮쳤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은 법이 아니었다. 그들은 권지혁의 사적인 그림자였다. 갸에 끌고 가. 지혁이 차갑게 명령했다. 네가 한 회장에게 씌웠던 모든 누명, 그리고 네가 저지른 모든 죄,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어두운 곳에서 평생 속죄하게 만들어. 그는 백진태의 절규를 뒤로하고 천천히 돌아섰다. 배신자에 대한 처단은 끝났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헬기에 오르며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그의 시선은 이미 중환자실에 붉은 램프를 향해 있었다. 한서연. 그녀가 아직 그곳에 그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다. 그의 지옥 같은 속죄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권지혁이 병원 복도에 다시 발을 디뎠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밤새의 폭풍우가 휩쓸고 간 서울의 하늘은 병적으로 창백한 잿빛이었다. 헬기에서 내린 그는 김 비서의 부축조차 거부한 채 오직 지독한 의지 하나만으로 중환자실을 향해 절뚝이며 걸었다. 부러진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뇌는 깨질 듯이 아팠다. 하지만 이 육체적 고통은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죄책감에 비하면 먼지처럼 하찮았다. 중환자실 앞션, 수술 중이라고 붉게 타오르던 램프가 꺼져 있었다. 그 짧은 순간 지혁의 심장은 뛰는 것을 잊었다. 멈춘 것일까? 끝나버린 것일까? 그는 감히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이 박사가 수술복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복대 유령처럼 서 있는 지혁을 발견했다. 이 박사의 눈에는 의사로서의 피로감과 함께한 인간에 대한 깊은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지혁이 청가그룹의 회장이든 이 병원의 VIP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여인의 생명을 이토록 잔인하게 방치하고 짓밟은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지혁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자격이 없었다. 수술은, 지혁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져 나왔다. 서연이는 어떻게 됐지? 그는 차마 그녀가 죽었느냐고 물을 수 없었다. 이 박사는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다. 수술은 일단 끝났습니다. 급성 심부전으로 멈췄던 심장을 겨우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내부 출혈도 잡았고요. 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 멈췄다. 이 박사의 얼굴은 전혀 밝지 않았다. 하지만 이 박사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건 기술적인 성공일 뿐입니다. 환자분은 코마 상태입니다. 깨어날지, 아니 깨어나려 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각 깨어나려 하지 않는다고 지혁이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 그대로입니다, 권지혁 씨. 이 박사는 처음으로 그의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어제 지시해서 김 비서님이 제게 물어보셨죠. 왜 한서연 씨가 수술을 거부했는지, 지난 3년간 왜 그토록 자신의 생명을 방치했는지. 이 박사는 지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가 오늘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비밀을 깨뜨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한 짓을 똑똑히 알아야 하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음성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3년 전 한서연 씨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의 기록입니다. 이식 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박사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3년 전 서연의 지치고 메마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요, 박사님.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지옥에서 이 고통을 안고 속죄하며 살아야 해요. 그게 제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녹음이 끝나고 복도는 지독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사람의 지옥, 속죄. 지역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비틀거렸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백진태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그의 복수를, 그의 지옥을 스스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병든 심장을 안고 왜 지역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이 박사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말하면 당신이 믿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남자입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문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당신이 무너질까봐. 그것은 지혁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었다. 그녀는 그의 복수심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면 그가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차라리 자신이 그 모든 증오를 받아내는 쪽을 택했다.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하하. 지혁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눈물이 핏물처럼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바보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자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이 박사를 지나쳐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다. 간호사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 서린 광기에 가까운 절망을 보고는 차마 막지 못했다. 그는 마침내 유리벽이 아닌 그녀의 곁, 그녀의 침대 옆에 섰다. 한서연은 그곳에 누워 있었다. 그가 기억하던 창백함이 아니라 죽음의 빛이 드리워진 밀랍 인형처럼. 그녀의 가녀린 몸은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고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가 어젯밤 그토록 경멸했던 그 연약한 몸이 그를 지키기 위해 방패가 되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지혁은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의 옆에 주저앉았다. 그는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도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감도 모두 잊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손에 의해 파괴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그녀를 더럽힐 수 없었다. 서연아. 그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증오 없이, 아니 처절한 후회와 함께 흘러나왔다. 나야, 권지혁이야. 네가 지옥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야. 그의 목소리는 물에 잠겨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청가그룹의 황제가 한 번도 누구에게도 굴복한 적 없던 그가 그녀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틀렸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틀렸어. 그는 그녀의 손끝에 간신히 이마를 대었다. 그녀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장님이었어.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진실을 보지 못했어. 아니, 보려 하지 않았어. 너를 미워하는 게 채원이를 잃은 내 고통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의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차가운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런데 넌 왜 나 같은 놈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왜 나를 살렸어?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어. 너를 그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인 내가 그 절벽에서 죽었어야 했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다. 네가 옳았어. 난 속고 있었어. 백진태에게, 내 자신의 증오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었어. 그는 고개를 들고 그녀의 감긴 눈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제발 눈 좀 떠봐.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이 되었다. 일어나서 나를 봐. 나를 원망해. 나를 저주해. 네가 3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당했던 그 모든 고통을 나에게 되돌려줘.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다.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 넌 절대로 나를 용서해서는 안 돼. 하지만 제발 나에게 속죄할 기회를 줘.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네가 없으면 정말로 살 수 없어. 살 수 없어. 네가 없는 이 세상은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진짜 지옥이니까 제발 돌아와줘, 한서연. 하지만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고 오직 그녀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알리는 기계 음만이 그의 절박한 참회를 비웃듯 방안을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자신이 만든 지옥 속에서 그녀의 자비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의 길고 고통스러운 참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독했던 폭풍우의 기억을 지운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한 푸른빛을 되찾았다. 사고가 났던 해안 절벽의 도로와 가드레일은 복구되었고 그 아래에 세워졌던 권지혁의 별장 또한 마찬가지였다. 한때 그가 한서연을 가두려 했던 그 감옥은 이제 그녀의 회복을 위한 가장 조용한 요양처가 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수리된 테라스의 문을 열고 휠체어에 앉은 서연을 천천히 밀고 나왔다. 따스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3달 전보다 훨씬 더 마르고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을 체념했던 안개 낀 듯한 눈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겪어낸 후에 투명한 유리처럼 맑았다. 그녀는 깨어났다. 그녀가 깨어난 것은 수술 후 일주일 만에 어느 새벽이었다. 지혁은 그 일주일간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녀의 침대 곁을 지켰다. 씻지도 먹지도 갈아입지도 않은 그의 모습은 청가그룹의 총수라기보다 지옥의 문턱에서 쫓겨난 망령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심박 측정기 소리가 조금이라도 불규칙해지면 발작하듯 의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던 새벽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녀의 얇은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다. 초점을 잃었던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엉망이 된 그를 바라보았다. 지혁은 그 순간 숨이 멎었다. 기쁨도 안도도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공포였다. 그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다. 지혁은 그녀가 자신을 저주하기를 혹은 비명을 지르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는 너무도 작고 메마른 목소리에 물이었다. 그 한마디에 권지혁의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가 그녀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그 이후 그들의 시간은 이상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지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청가그룹의 경영은 김비서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 백진태는 법의 심판 이전에 지역의 사적인 지옥에 갇혔다. 그의 모든 재산과 명예는 박탈당했고 그가 한 회장에게 씌웠던 모든 누명은 지역의 손에 의해 벗겨졌다.
한서연의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지혁은 오직 한서연의 간병인이 되었다. 그는 3년 전 그녀가 차려주었던 그 식어버린 만찬을 떠올리며 요리를 배웠다. 그녀의 약을 챙기고 그녀의 재활을 도왔다. 그는 그녀에게 감히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밤 그녀가 잠들었을 때 그녀의 침대 곁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고백할 뿐이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혁의 간호를 거부하지도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사고 후 기적적으로 나타난 기증자 덕분에 그녀는 새 심장을 이식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코마 상태인 듯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가 처음으로 이 별장에 온 날이었다. 지혁은 휠체어를 멈추고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은 3년 내내 그녀를 움켜쥐었던 그 거친 손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춥지 않아?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녀 앞에서 항상 잠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여기가 그녀가 아주 오랜만에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를 가두려 했던 곳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원망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했다. 지혁은 가슴에 얼음 송곳이 박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미안해. 그가 쥐어짜듯 말했다. 이 말은 그가 지난 몇 달간 수천 번도 더 반복한 말이었다. 내가 너에게 미안해, 서연아. 그는 그녀의 휠체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가 그녀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할 거야. 그가 말했다. 이혼. 물론 준비되어 있어. 내 모든 재산 청가그룹의 절반, 아니 전부를 너에게 줄게. 네가 나를 떠나서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그때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무릎 꿇은 그의 모습이 비쳤다. 행복. 그녀가 그 단어를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은 내가 왜 수술을 거부했는지 들었죠? 지혁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혁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건 이 박사님이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당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도 무서웠어요. 진실을 말하고 당신의 그 지독한 증오가 끝나는 순간 당신이 나를 완전히 떠나버릴까봐.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3달 만에 처음 보는 그녀의 눈물이었다. 나는 당신의 지옥 속에서라도 당신 곁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의 증오라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당신만큼이나 어리석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5년간 휘두른 증오라는 칼은 사실 그녀를 찌르는 동시에 그녀를 그의 곁에 묶어두는 족쇄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그 족쇄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이 지독하고 뒤틀린 사랑, 서연아. 그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어 피했다. 그리고 그녀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고 자신의 힘으로 아주 천천히 일어서려 했다. 아직 회복 중인 그녀의 다리가 가늘게 떨렸다. 서연아, 안 돼. 무리하면. 지혁이 반사적으로 그녀를 부축하려 일어섰다.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젠
내 힘으로 일어설 거예요. 당신의 증오에도 당신의 속죄에도 더 이상 기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비틀거렸지만 마침내 자신의 두 발로 섰다. 그녀는 그와 마주 섰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증오로, 한때는 오해로, 한때는 죄책감으로 가려져 있던 서로의 진짜 모습을.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 보고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이 그들의 뒤로 후광을 비췄다. 나는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남자로서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너 없이 살 수 없어. 하지만 이젠 알아. 그건 내 욕심일 뿐이라는 거. 그는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가 물러선 그 한 걸음의 공간으로 서연이 비틀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차가운 손으로 그의 뺨을 감쌌다. 지역은 숨을 멈췄다. 우리는 5년을 잃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죠.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우린 아직 살아있어요, 권지혁 씨. 그녀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다는 말은 지역의 새 심장처럼 강력하게 울렸다. 증오로 가득 찼던 결혼은 저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죄인도 재물도 아니에요.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이마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용서의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계약이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지옥이 아니라 나의 세상에서. 지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마른 몸을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마치 5년 전 그가 채원이를 잃었던 그날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구하러 온 이 작은 여인을, 그의 유일한 세상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두 사람을 따뜻한 빛으로 감쌌다. 그들의 과거는 지옥이었고 그들의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증오의 잿더미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들은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서로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차가운 바다 위로 새로운 날의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